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5번째 이야기, 이 목민심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고전과 윤리의 124쪽이 되겠고, 이때 이 본 단원으로 들어가면서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할까라는 주 제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청렴해야 될까? 자, 학습 목표 여기에서 보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청렴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청렴은 수령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이게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뭐예요? 공직자로서의 지금 비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내가 청렴하지 않고 비리 덩어리라면은 밑에 사람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청렴을 해야 수령으로서의 기본 임무를 하는 거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청렴은 뭐예요? 선의 근원이다 라고 하니 청렴이라는 거는 반드시 선이라는 거에서 바탕이 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는 우리는 덕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선이 청렴의 근원은 청렴의 근원, 이거의 근원은 선이고 이 선을 바탕으로 나온 청렴이 우리의 현실에서 발현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선에서 청렴 결백한 관리로 뽑힌 청백리가 모두 110명이래요. 그래서 태조 이후에 45, 중종 이후에 37, 인조 이후에 28, 경정 이후로는 이렇게 뽑은 일마저 끊어져서 경정 이후로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정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가 서서히 부패의 고리가 굉장히 커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는 일마저 끊어져서 나라는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은 더욱 공공하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 백성에게 가게끔 돼 있어요. 조선시대의 그 기록이 지금 있잖아요. 상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청렴에는 3등급이 있습니다. 청렴에는 3등급이 있대요.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한 필의 말로 아무것도 지닌 것 없이 떠나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에 청렴한 관리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것 이외에는 모두 놔두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순전한 청렴, 여기에서는 발음에 입각한 청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청렴은 순수한 청렴 그랬을 때는 내 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건들지 않는다. 바른 거 이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하로는 무릇 이미 규례가 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향례의 부정을 조사하는 향임의 자리를 팔지 않으며 제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훔쳐먹거나 곡식을 농간하지도 않고 송사와 옥소를 팔아먹지 않으며 세금을 더 부과하여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최하의 지금의 얘기하는 청렴한 관리는 최하의 관리라는 거죠. 이게 어느 시대예요? 정약용이 살던 조선 시대 때는 이게 청렴의 척도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미 규례가 된 것은 그랬어요.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이거는 법에서 허용, 이 규례가 된 것은 이게 뭐예요? 법으로 허용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허용된 것은 법으로 허용된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규례가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고 향리의 부정을 조사하는 향림의 자리를 팔지 않으며 그러니까 매각매직을 안 하고 재해의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훔쳐먹거나 곡식을 농간하지 않고 세금 도둑이 되지 않으며 송사와 옥사를 팔아먹지 않으며 세금을 더 부과하여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게 오늘의 청렴한 관리이다 하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법에 걸리는 일은 하지 말고 걸리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관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오늘날에 대부분의 관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최상에 대한 것은 본디 좋지만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이라도 좋다. 그러나 최하의 것은 옛날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삶아 죽이는 팽형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조선시대 이전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 이 정도라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팽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 팽형이 뭐냐면은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을 팽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목민심서 율기편 청심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선비가 청렴을 행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자랑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 청렴은 선비라면 자 보세요. 선비가 청렴했다고 특별하게 자랑할 이유는 없다. 왜? 이게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면 청렴이 뭐라고 했어요? 기본 임무입니다. 임무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도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청렴은 선비라면 마땅히 당연히 행해야 할 일상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덕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나도 못하니 남도 못해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 그래야 내가 당당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상적 덕목으로서의 청렴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청렴에 대한 유교의 입장이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애당초 작은 행위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왜? 거짓 자체가 이미 솔직하지 못하는 거니까 청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렴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거짓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청렴이라는 것을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청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목민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직자죠. 이들이 갖춰야 할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목민심서이다. 목민심서의 제2편 율기에 청렴 관련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기편은 칙공에서 이제 몸을 삼간다, 이게 삼갈칙이거든요. 몸을 삼가 경계하고, 청심,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재가 집안을 바로 다스리고, 병계, 사람을 가린다. 아무나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쌀 때 생선을 쌓은 비린내 나는 생선 나는 신문지로 쌓으면 쌓은 것 자체가 비린내가 거기에 묻을 거 아니에요. 난초를 쌓은 신문지로 물건을 쌓으면 거기에는 난초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병객, 객을 가린다, 손님을 가린다. 전용 아껴 써라. 그리고 낚시 베푸는 것을 즐겨하며 육계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보면 율기에 6편이 있는데, 그때 6편은 몸을 삼가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게 수신인데, 이 수신은 우리는 항상 보면 극기 복례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나를 이겨서 얘를 회복하는 거, 수신, 극기복례, 청심, 마음을 깨끗이 한다. 재가 집안을 바로 다스린다. 병계, 사람을 가린다. 절용, 아껴 쓴다. 낚시, 베푸는 것을 즐겨하며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의 제목을 현대로 바꾸면 자기단속, 청렴, 집안단속, 청탁거절, 근검절약, 베품 정도로 풀이가 가능하다. 6개 조항 모두 청렴과 연관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2조의 청심을 중심으로 청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청심이라는 것은 청렴이라는 것을 우리는 청심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미 앞에 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약용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청렴으로 봤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청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렴이야말로 공직자가 행하는 모든 성과 덕의 원천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다 그는 이 덕목을 결코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크게 욕심내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청렴하다고 말한다. 이때 더 크게 욕심낸다라는 얘기는 뭐를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명예예요, 명예. 작은 이익보다는 큰 명예를 나는 얻겠다 하는 거. 이 명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앞에서 봤죠? 백비, 청백리라는 이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욕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크게 욕심내는 사람들은 더 청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이런 까닭에 크게 욕심내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게 된 까닭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렴을 도외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스럽다고 하면은 청렴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께 진행이 돼야 그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눈앞의 재물에만 집착한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 이익,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먼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약용도 지체와 분머리 드러나고 재주와 명명이 뛰어난 자가 겨우 수백 그램의 손에 빠져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 가서 오랜 기간 쓰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제가 오래전에 본 건데 프랑스에서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인가 먹었다고 해서 그게 비난이 되니까 이 자살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명예의 누가 됐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겨우 수백 그램의 돈에 빠져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한 것은 오랜 기간 쓰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을 하면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왕따시키면서 여럿이 왕따를 시키면서 그러면 그 왕따시킨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언젠가는 걔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더 큰 왕따 시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크게 욕심내는 사람은 어떠한가? 이런 사람은 마음의 떳떳함과 일생의 명예와 같은 큰 이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렴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당당해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당당하면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은 모든 성과 덕의 원천이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자, 더 알아보기 정약용의 편지글에 나타난 청렴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정약용은 영암금수 이종영에게 강진이 영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하는 글에서 소현영과 부공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들어 청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라고 해서 소현영, 부공에 대한 일화를 얘기합니다. 옛날 소현영이 부공에게 다스리는 방법을 물으니 부공이 이르기를 나에게 6글자의 비결이 있는데 그대는 사흘 동안 목욕 재개를 해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현영이 부공이 소현영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현영이 그 말대로 하고 청안이 부공이 먼저 한 글자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게 청렴염자예요. 그래서 소현영이 일어나 2번 자라고 잠시 있다가 다시 청안이 부공이 또 한 글자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도 같은 이러한 청렴이에요. 소현영이 일어나 2번 자라고 다시 청안이 부공이 3번째로 한 글자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도 역시 청렴이었어요. 또 소현영이 말하기를 6글자를 모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공이 사흘 동안 목욕 재개를 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현영이 말 그대로 하니 부공이 말하기를 자네는 기어코 듣고자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3번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데 꼭 들어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 글자는 바로 청렴이다 라고 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법은 나부터 청렴했을 때 다스림이 잘 이루어진다 라고 부공은 소현영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청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림과 샘이나 들까지도 모두 맑은 빛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보세요.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는 곳은 산림과 샘이나 돌까지 모두 맑은 빛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연과 공동체에 뭐예요? 맑은 빛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렴한 관리. 그래서 청렴한 관리가 왜 귀하냐? 그 청렴한 관리가 있으면은 항상 자연과 공동체에 맑은 빛,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나라 현종 때 시인인 이백이 우성에 현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사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맑으나 맛있었다 그랬어요. 관사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맑으나 맛있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잘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이백은 부임하여 이 우물 맛을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나는 쓰고도 맑은 사람이니 내 뜻과 부합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길어다 먹으며 고치지 않았는데 쓴 우물물이 변하여 단 샘물이 되었다고 한다. 자연도 감화됐다는 거죠. 그만치 이 청렴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청렴은 왜 필요한 것일까? 청렴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약용은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공적인 측면과 관련이 이 위에 글은 공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렴이란 공직자가 있는 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있는 것은 어떠할까? 정약용은 다음같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서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민간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그를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는 더러운 욕을 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대표로 이제 고려의 나득항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고려의 나득항이 백성들이 살을 깎아내듯 세금을 긁어모으면서 집권자에게 아참하여 제주의 부사가 되었대요. 이 제주의 부사가 되었는데 그 전에 송소라는 사람이 제주의 수령을 지내다가 횡령죄로 면직됐대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송소라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을 해갖고 그 직에서 파면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득항이 그 이후에 이제 나득항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주가 전에는 작은 도적을 겪었는데 이제 큰 도적을 만났구나라고 하였다. 그만치 이제 나득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악명이 굉장히 높았나 봅니다. 예. 그런데 청렴은 반드시 공적인 측면에서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청렴을 이행하는 공직자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청렴은 뭐예요? 자리이타라는 거예요. 자리이타적인 실천 행위 중 하나가 우리는 뭐이다? 청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적인 측면에 대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하다는 명색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인생이 지극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명예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충수왕 때 윤선자가 한양의 부윤이 되어 얼마 후에 왕과 공주가 한양에 갔는데 왕이 좌우를 보고 말했답니다. 부윤이라는 건 지금의 서울시장 같은 건가 봐요. 윤선자가 청렴하고 검소해서 목민간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그를 괴롭히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 후에 왕이 친히 수령을 발탁하다가 계림의 부윤을 뽑는데 계림이면 지금의 경주죠. 붓을 놓고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신하들이 조정에 가득하지만 윤선자 같은 사람은 없다 하면서 곧 그를 임명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고려의 전녹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녹생이 경주에 판관이 되었어요. 정사를 청백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전녹생의 정사를 두고 시로 평하기를 전녹생이 우리 계림의 판관이 되니 나이 많은 어른들이 지금도 그의 맑은 덕을 사모하네. 그러니까 이 전녹생이라는 사람이 계림에서 판관을 경주에서 판관을 하고서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말을 나이 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완성군 이전에 양근군이 그 군수가 되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고를 지나다가 감탄하며 말하기를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스며든다라고 하였다라고.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우리는 202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과 같다는 거죠. 청백리는 뭐를요? 자연을 감화시킨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공기조차도 감화를 시켜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이목이 서천의 군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그의 성적을 평가하여 말하기를 맑기는 옥항아리 같고 은혜롭기는 봄바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규련이 수원의 부사가 되어 정사를 청렴하고 자유롭게 하니 한 학자가 편지를 보내어 치하하기를 큰 물이 산을 둘러싸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남이 말을 듣지 못하지만 오직 어진 소리만은 귓가에 쟁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물이 산을 둘러싸고 있으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지만 이게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데서 오직 그 사람을 욕하지는 않고 칭찬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진 소리만은 귓가에 쟁쟁하다. 그래서 정사를 청렴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큰 물과 같아서 산을 둘러싼 큰 물과 같아서 가까운 거리에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지만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만 많이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약용은 청렴의 꾸준한 실천과 체득이 결국은 청렴한 공직자의 개인의 삶에 가치를 더해준다고 봤죠. 결국은 청렴은 기본적 임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는 덕목이죠. 그런데 이 앞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렴이라는 것은 꾸준한 실천과 체득이 개인의 삶의 가치를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는 덕목이다. 공공에도 이익을 준다 하니까 이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자리이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청렴을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개인의 노력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지. 생각만 해도 안 돼요. 행위로 옮겨야지. 행위로. 행위. 실천을 통해서 내 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곧 진정 자기께 되는 거죠. 진정 자기께. 그래서 개인의 노력, 이거는 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노력이 공직자 개인에게도 빛나는 명성과 인생의 영광을 가져준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조항은 목민심서 율기편 청심조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 조항을 청심조의 끝에 배치한 것도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청심이란, 청렴이란 빛나는 명성과 인생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청렴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